안녕하세요. 궁을환여 네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메커니즘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역학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역학으로 풀어나가고 서양은 카발라로 풀어나가는데, 근데 사실은 역학과 카발라가 또 탐구에 들어가면은 사실 뿌리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역학, 제가 이제 궁을환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공부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복회여화를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복회화가 어떤 존재냐, 아직까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 이건 계속 더 파고들 계획인데, 일단은 여기서 복희 여화가 인류의 시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 복희 여화의 고구려 법화의 내용을 따르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궁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와 위로는 새 날개를 달고 있고 아래는 뱀이니까 새는 을이고 뱀은 궁이니까 궁을 가운데 불로초가 있으니까 이게 아담과 이브의 포지션하고 같은 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아담과 이브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이걸 보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볼 거고요. 일단 이 복희라는 분은 중국에서 사망 5제 중에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이고, 우리 고대사에서는 다섯 번째 환웅, 태의 환웅의 12번째 아들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황하강에 나갔다가 용마가 짊어지고 올라오는 하도를 보고 하도를 연구를 한 뒤에, 그리고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연물과 그리고 천문을 다 관측을 한 뒤에 팔계를 그었다고 하는 거죠. 38목도에 기초해가지고 팔계를 구상을 해가지고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계를 그려놨는데 그 팔계가 관측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상징들이 거기에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 손, 감리, 간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난 시간에 요 상징물들 대응되는 걸 이제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역학을 해석하려면은 이 부호 체계니까 이거 가지고는 또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상을 가지고 부가를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8개에 할당되어 있는 각 상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니까 요거는 이제 역을 공부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거의 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뭐 알고 있어야 된다거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 가지고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8개의 기본 물상 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8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뒤에 복희 씨가 만든 뒤에 그 뒤에 이제는 역학이라는 게 이제 계속 발전하는 거죠. 복희 8개 획계를 한 뒤에 그 뒤에 이제는 이것이 사망 5제 시대 사망에서 시작한 거니까 사망 5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망 5제 그 다음에 5제 맨 끝이 요순임금이니까 그 다음이 하우라구나 하나라의 우왕이 이제 나오는 거고 은나라를 세운 왕은 은탕이라고 하는 은탕. 그 다음에 주나라는 주문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 왕조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진나라에는 시황제가 나요. 시황제. 그래서 진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나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유방, 한나라, 유방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 시대마다 이제는 여기 부르는 역 이름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라의 그 번성했던 역을 우리가 이거를 보통 얘기가 되기를 연산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산역. 네, 연산이라고 하는 그래 연이어져 있다는 연 잇따라 연결한다 그런 연산역이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하나라 우왕 하나라 시대 역이다. 그 다음에 주나라 시대 와가지고는 아니 주나라는 은나라 시대 와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귀장역이다 뭐 이렇게는 귀장. 그러니까 돌아올 게 귀장. 근데 돌아오는데 감춰져서 들어온다는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귀장역이다. 그 다음에 주나라 시대 와가지고 주문왕이 이제는 주역이라는 걸 주역 그러니까 주역 이때가 이제는 주역이죠 주역. 주역이다 이렇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하나라의 연산역이나 귀장역은 이름은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는 건지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주나라에 와가지고 주역이라고 하는 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역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64궤로 이렇게 그 대성계 중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64 중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이제 주나라 시대 때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근데 이 순서 자체가 요게 이제는 주역의 그 순서 서계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1 중천권 2 중지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요게 이제는 문왕 주나라가 성립된 시기가 한 이때가 이제는 그 주나라는 주나라는 이때가 주는 BC 1250년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BC 1250년경.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복희가 출현한 이후에 한 2300년 후에 주 문왕이 이 64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8궤를 64궤로 확장을 해가지고 대성궤로 확장해서 궤사라는 걸 짓죠. 각 궤에 대한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걸 궤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궤사를 문왕이 짓고 그 다음에 요 각 궤에 대한 요게 이제 요 궤죠. 요 궤에 대한 요 하나하나 요걸 효라고 그랬잖아요. 효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주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궤사는 그러니까 궤사는 우리가 몇 개 돼? 64개가 되겠죠? 64개니까. 주공은 이 사람은 효사를 지었는데 효사는 그럼 몇 개가 되냐면 총 하면은 이게 64개 곱하기 6개 효식이 있으니까 이게 384개란 말이야. 384 효사를 지었다는 효사. 그래서 38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들어가는데 뭐냐면 용구, 용육이라고 하는 용구, 용육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게 다 합하면 한 450개가 되는 450개. 45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역경이라고 하는데 역경. 역경이다. 이건 경이다. 문왕과 주공이 만든 경이다. 이렇게 해서 역경.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공자가 10익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이제 공자의 10익. 공자가 이게 역경을 가지고 역경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공자가 10익이라는 거. 익이라는 게 날개를 달았다 하는 거예요. 날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봉황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봉황이 된데 신무국으로 이게 지금 공자가 10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무국의 작용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익이라고 하는 게 뭐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거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주역 개념이 공자가 이렇게 지은 이 10익이라는 개념이 요 빈모말상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궁울 메커니즘을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근데 10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10익을 지어서 붙인다면 10익을 지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왕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필이 이제는 한 나라의 왕필이 한 나라 왕필이 이 그 역경과 그다음에 이 시빅을 합해가지고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주역이나 또는 뭐그 여러분 저 도울 김영호 선생님 뭐 도덕경 강의할 때 주로 왕필본을 가지고 강의한다면 왕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뛰어난 그 젊은 학자였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학자로서는 굉장히 뛰어나게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는 역경과 시빅을 합해가지고 이걸 주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는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주역이 이제는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앞에 역경 더하기 시빅 해서 주역이다 이렇게 왕필일 때부터 이랬대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는 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자의 시빅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시빅은 역경 해설서에 해당되니까 근데 공자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경 해설서니까 이 시빅을 기초로 시빅을 통해서 역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사전, 뭐 설계전, 뭐 단전, 상전, 뭐 이런 게 있어요. 잡계전, 서계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헌전 해가지고 10개인데 그 시빅을 통해서 그 역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날 공부가 되게 주역이라는 공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공자의 시빅을 통해서 이해를 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해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크게 이제는 점사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거 원래 이게 내용을 보면은 점치는 거하고 관계를 많이 돼서 그래 점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역경을 일종의 점술에 활용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이제는 이런 역경에 대한 학문이 이제 점에 대한 학문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역경을 가지고 공자가 이걸 하는 거는 공자는 유학의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유학의 시조니까 의리역, 그러니까 어떤 역경 안에 있는 그 점사 내용보다는 그 의리, 어떤 도덕적 내용, 도덕적 성찰, 뭐 이런 거를 그 부각시키는 관점으로 주로 가는 게 의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역경이라는 거를 역경 주역 이 그 공자가 하는 이 총체적인 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인류 진화의 비밀 뭐 이런 걸 푸는 학문을 상수학이다. 상과 수로 가지고 그 어떤 메커니즘을 감춰진 메커니즘 풀려고 하는 그 역에 대한 접근법을 상수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수화주역이라고 해서 우리 수화님께서 하시는 그 역은 주로 점사 위주로 하는 거죠.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거 있으면은 수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점을 쳐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점을 쳐줘요. 역점을 쳐주는 거죠. 역점을 쳐주는 게.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현상계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우리의 그 감춰진 세계에서 그 선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후천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후천의 일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지만은 선천의 세계의 원인이 되는 세계에 대한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를 점을 통해서 그거를 추단을 할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수화서에서 이제 점으로 접근하는 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상수적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화 선생님도 뭐 의리 상수 그러니까 이게 꼭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비중 자체가 그렇다네요. 비중을 저는 점사를 아예 안 하니까 점 치는 건 저는 안 하니까 저는 상수만 합니다. 의리도 저는 안 합니다. 의리 도덕적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피곤한 얘기니까 그건 안 하고 남한테 뭐 양심적으로 살아라 뭐 그런 얘기 자체를 저는 하기 싫으니까 충고 같은 건 안 하니까요. 그런 거 하는 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는 상수 원리를 하는 거예요. 상수.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상수,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그 학문, 역을 통해서 하는 이 상수학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상수학, 우주자연의 변화의 인류 진화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상수학에 있어서 그 아주 뛰어났던 인물이 누가 있냐면은 역사에서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강절. 그래서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는 황국 경세서 같은 걸 지은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관물편, 어초문답, 뭐 이천격양제비학, 서천도, 황국경세 뭐 이런 것 좀. 이 사람은 1011년부터 1077년 중국 송나라, 그러니까 북송시대의 5대 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강절, 소요부라고도 하는데 성리학의 이상주의 학파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소강절은 그 공부가 이분이 제가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그 중국 역학자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아주는 사람이 소강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가 황국 경세서라는 걸 가지고 우리 그 민족 종교 계통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황국 경세서를 가지고 황국 경세서의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그건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 황국 경세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것이 사실은 그 선천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강절 선생이 상수 원리를 이제 자신의 그 선천역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치를 이제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의 이치를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비밀을 선천역학이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이렇게 드러냈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는 이분이 이제는 선천역학이다, 뭐 또는 선천심학이다 이렇게는 이렇게 할 때 이분이 이제는 업적이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이제는 그 북송시대 분이시니까 이제는 이분은 유불도 3도에 이제는 달통하셨어요. 유불선이라기보다는 중국은 도교니까 유불도에 달통하셔가지고 유불도를 내용을 이분은 달통해서 그것을 역학으로 총합해 나간다는 역학으로 그것을 이치를 푼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비슷한 거죠. 제가 하려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분이 하시는 거였죠. 이분이 하시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를 이분이 원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이 역학의 이름을 선천역학이다. 우리가 지금 제가 궁을 그 환역이라고 하듯이 이분은 선천역학이다. 이렇게 자기 학문을 규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 일단은 일단은 그 왕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만든 이 주역, 지금 현재 그 역경과 시빅을 합한 주역 또 역 전반에 대해서 이분은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주역을 파고들었어요. 주역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빅의 설계전에서 이분이 이제는 시빅의 설계전에서 놀라운 문기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설계전. 공자의 시빅 중에 설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개니까, 10개 파트니까, 10개 파트 중에서 설계전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그 중요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선우천, 팔계도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는 선천. 그러니까 선우천 팔계도에 대한 내용이 딱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이요. 설계전 3장을 보니까 그 내용을 쭉 보고 이 소강절이 요렇게 이제 팔계를 배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소강절이. 자, 건태리진 손감강곤 해가지고 이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건태리진 손감강곤. 그래서 딱 요렇게 배치가 되게끔 그 설계전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설계전을 딱 보고 소강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선천복귀 팔계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다네.
그러니까 이 선천복귀 8개라고 이름이 써있던 게 아니고 소강절이 거기 있는 설계전의 글귀를 보고 자기가 이름을 지은 거죠. 이렇게 선천복귀, 이건 선천복귀, 거기 내용을 보고 자기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죠. 이 사람은 완전 천재야. 그러니까 설계전을 보고 그냥 글만 보고 자기가 동그랗게 만든 뒤에 이게 바로 선천복귀 8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 사람도 상당히 창의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5장을 보니까 또 괴상이 또 있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쫙 배치를 해서 딱 보고 자기가 후천문왕 8개입니다. 이건 또 이제 자기의 이름을 줘. 그러니까 지금 그 선천이다 후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8개와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드러난 거는 사실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은 공자의 그 문헌전, 그러니까 이제 설계전 말고 문헌전에 선천 후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그게는 뭐 선천 후천이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소강절이 구체적으로 선천 후천이라는 말을 등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설계전 3장은 선천복귀 8개요, 설계전 5장은 후천문왕 8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강절이 하는 얘기가 이 선천복귀 8개와 후천복귀 8개, 그러니까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선천시대가 있고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후천시대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천시대는 그 기준이 어리냐, 선후천을 가르는 그 기준이 어립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선천 후천 시대를 가르는 기준을 이분은 이제는 물론 역사에서는 요임금입니다. 요임금 등극 시기, 등극하던 해, 요임금 등극. 이게 중국은 사망 5제 중에 요순, 마지막 5제 중에 요임금, 순임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임금 등극하던 때 갑진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선천과 후천이 갈라진다 이런 식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분이 원래 선후천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선천복귀 8개가 먼저 그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역학을 나는 선천심학을 하고 있다, 선천역학이라고 할 때 요거를 가지고 이거를 더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할 때에 64개로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천복귀 64개 방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8개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8개로 돼 있는 거를 64개로 쫙 확장하면은 요게 이제 요 선천복귀 8개죠. 선천복귀 8개를 64개로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을 해가지고 요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요게 이제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분이 이제는 선천심학이라는 거 전개를 할 때, 그럼 선후천을 가르는 기점이 어디냐?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자축인묘 황급 경세서에 따르면 자회, 축회, 인회, 묘회, 진회, 사회, 오회 이렇게 갈 때 요 지점을 여기 그러니까 여기 오정 지점, 여기를 이제는 선후천을 가르는 지점이는 선후천 분기점이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은 요즘에 정괴야. 그러니까 정괴. 계상으로는 정괴, 화풍정괴인데 요 정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회부터 자축인해서 사람은 언제 출현했냐? 그러면 여기 이 인회에 와서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인회에 와서 출현을 해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임금이 나오던 때는 어때냐? 요임금이 나오던 때는 여기 사회, 요 지점이 요임금 등극시, 요 사회의 마지막 회, 요 부분이 요임금이 등극하던 시기대.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자기 역사에 적용을 해봤다는 거죠. 역사에 적용을 해가지고 요거 하면서 자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북송시대의 시대를 자기가 선후천 분기점에 와 있는 시대로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점이 선우천 북기점인데 대강 요 정괴 여기 와 있는 그런 개념이다. 요거까지 하면 이제 굉장히 내용이 많은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의 입장에서는 자축, 인묘, 진사, 5까지가 선천이고, 그러니까 여기 자반에서 5반까지가 선천이고, 5반에서 자반까지가 후천인 거예요. 그래서 자반, 5반, 자반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선천이고, 여기다 면 후천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가져가면은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그대로 우리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선천이고 요거는 후천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 후천이라고 여기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하강의 길은 후천이고 상승의 길은 선천이다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것이 사실은 소강절의 그 구분법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자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강절이 살던 시대는 지금 뭐였냐면은 선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역사에 적용을 할 때 이거 전체를 129,600년이다 이렇게 돼. 129,600년 600년 이렇게 볼 때 요 4회, 5회, 미회, 신회 각 회를 1800년씩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1800년씩 이렇게 할 때 지금 이 소강절이 살던 시기에는 선우천 분기점 이전 시대에 자기가 이렇게 선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소강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선천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학문을 선천적학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우천 분기점이 이 정계이기 때문에 아직 후천으로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왔으니까 자기는 선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천학이라고 한 거예요. 선천심학이다. 선천심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129,600년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거는 사실 이게 이치가,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이제 역사에 대응을 했다, 전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몸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하강하는 과정 거치면서 올라갈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어때요? 이게 보면은 요거 빨간 원안하고 파란 원안하니까 이게 선천이고 이건 후천이다 그러면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돌아가면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29,600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360 곱하기 360이란 뜻이거든. 360 곱하기 360이 129,6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면서 서로 같이 교육 과정을 하면서 돌고 있으니까 360 곱하기 360 해가지고 서로 곱배 개념으로 129,600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그냥 하나의 큰 원이다 이렇게 봤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듯이 이것도 하나의 큰 원이잖아요. 이렇게 큰 원. 그렇죠. 하나의 큰 원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게 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원,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360 곱하기 360 하면은 129,600이고, 129,600을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로 나누면은 1800년이니까, 요 빨간 거에 5, 미, 한 칸씩이 180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칸에 지금 괴가 5개씩 들어간 거니까, 이게 5개씩 들어가면 어때네? 2160년이 들어요. 2160년이 하나의 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임금부터 요임금부터 송나라 시대까지 추산해보면 요임금이 우리가 단군시대 2333년이니까 BC 그때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대강 그 다음에 송나라 시대가 또 AD 1000년이니까 3000년이
좀 너무 3,400년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강절이 생각하기에는 쾌계 쪽에서 요임금이 등극했고 자기는 한 여기 후계쯤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송나라가. 근데 아직 정계에 와서 후천으로 넘어간 게 아니니까 자기는 이거를 이제는 선천심학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자신의 역사적인 시간과 이 그 괴상에 있어서의 어떤 요 패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치를 이렇게 대응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나오니까 요런 개념을 뭘 가져요? 우리 민족 종교 하시는 분들이 요런 관념을 가져다가 지금 그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선천오만년, 후천오만년 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깔려 있는 개념은 상수학이지 이게 원래 역사에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360 곱하기 362 129,600이고 그걸 12로 나니까 1800이고 5개 개에 할당되는 게 2160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을 굳이 그 요임금의 시대에 이렇게 자기가 그 배치를 해보니까 이런 이 사회 말에 요임금이 등극했고 자기는 송나라 시대 때는 지금 대개 후계에 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역사에 적용을 그렇게 해본 거예요.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이런 관념을 그대로 또 수용을 한다. 근데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아니 지금 우리 지구 우주의 역사가 137억 년인데 어떻게 이게 그 하나의 우주 세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라는 역사에 적용했을 때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한 우주 세계 우리 지금 현재 우주 세계를 138억 년에 적용하면 이거 자체가 138억 년이 되는 거겠죠 이게. 그렇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니까 그 개념을 적용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게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주 그 어려운 얘기가 돼버린다.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가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양반은 그 선천심학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 선천복귀 8개라는 거를 이제 설계전에 봐가지고 했는데 잘 보면은 이것은 양이 잘하고 음이 잘하고 양이 닿으면 음이 잘하고 이런 이 패턴 자체가 요런 태극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걸 해놓으면은 이 사람은 요게 자체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요임금이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사의 말에 요 지점이. 자, 복귀시도 여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복귀시도 기원전 3,500년이니까 사실은 전이게 요 사회에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복귀시가 뱀이잖아요, 뱀. 이거 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이기 때문에 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요게 해놓고 이렇게 한 게 사실은 이게 양이 잘하고 음이 또 이렇게 잘하는 그냥 태극 그 자체의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괴가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걸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 괴의 배치의 순서가 지금 선천복귀 64개 방위도 순서가 주역의 순서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는 태극의 그 모양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 예. 자, 이런 거고. 그러면 문왕팔계라고 하는 건 그럼 뭡니까? 문왕팔계라고 하는 건. 자, 그럼 우리는 이 선천복귀 8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극의 운동을 이렇게 양이 잘하고 다음은 음이 또 잘해서 음이 다음은 또 양이 잘하고 이런 패턴 운동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태극의 운동이다. 그러면은 선천복귀 8계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음이 하나의 원씩 봐가지고 360 곱하기 360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129,600으로 이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천복. 그래서 이것을 선천심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선천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은 후천문왕 8계를 또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후천시대가 오는데 후천문왕 8계는 뭐냐면은 잘 보면은 그림이 우리가 이게 뭐 어떤 형상을 취하고 있냐면은 요게 진손계라고 하는 게 진목손계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요걸 잘 보면은 요게 지금 리계는 태양에 해당되고 감계는 달에 해당되니까 요런 형태면서 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목 팔목이니까 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쥔이라는 게 양목이고 손이라는 게 음목이니까 나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무구나. 그리고 팔간이니까 간은 양토 솟아오르는 거니까 아, 팔이니까 뿌리구나. 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곤이니까 이것은 잡아당기는 땅으로 대지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칠태는 열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금이구나. 은금. 아, 이건 열매고. 그러니까 우리 이쪽은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가리키는 거고, 이쪽은 열매를 가리키는 거구나.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요 안에 들어온, 칠태는 열매고 육건은 씨앗.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은 태양이 위에 있고 달이 아래에 있으면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씨가 떨어지는,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열매가 썩고 과육이 썩고 씨앗으로 남는 그 원리.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가 그럼 그 씨앗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라오르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나무에 그 씨가 뿌려져가지고 나무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운동, 생명운동을 표현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 상이야. 자, 보니까. 그러면은, 이건 제가 밝혀낸 거예요. 이건 지금 아무도 지금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제가 역학 공부한 사람 중에 보면은 제가 밝혀낸 건데, 그런데 선천복귀 8개와 후천문항.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보면 결국 이거는 이렇게 우리는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이거잖아요. 요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는 분명히 나무가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포지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중도를 따라가면서 이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 맺고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요게 돌아가는 형상. 그러니까 지금 요 형상이 된 거죠.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태극의 구조만 나타내면은 그건 선천복귀 8개고, 나무의 구조만으로 보면은 그것은 후천문항 8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개를 하나로 합쳐 놓으면은 요게 된다고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몸에서 지금. 그렇죠? 수천과 후천이 우리 동시에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이 우주의 이 하나의 두 개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면서 129,600이라는 상수적 원리로 돌아가면서 선천적인 어떤 원리만 가지고 지금 추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오늘날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선천과 후천이 교육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천복귀 8개와 후천문항 8개가 사실은 요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요런 식이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 몸에서의 선후천 교육, 나무와 음양의 운동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일부 선생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소강절은 이걸 두 개 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소강절은 이것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와서 우리 한민족의 우리 저기로 봐가지고는 이것을 선후천 교육과정이 일어난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구궁도로 되는 겁니다. 구궁도. 이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구궁도가 되는 건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 가지고 소강절은 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부 정역 8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부 정역 8개는, 이 일부 정역 8개가 나타내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이 사람을 나타내는 게 이거라고 하면은, 자,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일부 정역 8개가 나타내는 이 일부 정역 8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설계전 6장이 일부 정역 8개라는 걸 김일부 선생이 알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정역 8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일부 정역 8개라고 하는 거는 요거다라는 거예요. 요 아이 있잖아요. 우리 우주알의 세계, 우주알 세계를 표현한 게 정역 8개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천복귀 8개는 이 음양의 운동이고,
후천 문항 팔계는 음양 안에서의 이 중도를 따라가는 그 생명나무의 운동이고 이 합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김일부 선생의 금화 정역 팔계는 그 안에서 우리가 포태돼서 나오는 하나의 또 다른 우주 세계에 대한 상이 그것이 금화 정역 그 일부 정역 팔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